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World Coffee Forum. 아시아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아시아에서 생산하고 싶은 약 이렇게 한 30% 정도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절반이 넘죠. 한 55% 정도 담당하고. 근데 이 아시아에서 무려 30%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그 스페셜티 커피에 관해서 언급이 없었고 또 스스로도 다 부정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죠. 자, 그 최근에 한번 전체 그 메이저 생산 나라 그리고 유통하는 통계를 잠깐 보면 ICO 그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브라질이 당연히 그 생산 1등을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디아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한 5위권 안에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그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그 1불 미만에서 1.5불 미만의 가격을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 그 상대적으로 케냐라든지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약 3불의 가격을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 커피의 대부분 다 생산되는 어떤 요소들이 로부스타 비중이 높아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 아시아권에 있어서 이 생산 단가가 정말 이게 세계 전 지역에서 가장 저단가로 유지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시아에서 주된 생산 나라를 잠깐 보면요, 당연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디아 이 3개국이 전체 한 9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산 환경은 그렇다 하고 그러면 소비 시장은 어떤가 잠깐 살펴보면 1990년도에서는 아시아가 약 그 10%가 조금 안 되는 소비량을 이렇게 가졌는데요. 약 한 20년 동안 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량이 13.8% 정도의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장은 전체 세계의 성장에서 좀 굉장히 미비하지만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 근자에 한 20년 동안 보면은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전체 그동안은 세계 그 커피 시장을 리더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커피 산업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어 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질적 성장에서 양적 성장으로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20년 동안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굉장히 성장한 곳이다. 이것에 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자, 여기 보면은 그 아시아의 소비량을 이렇게 보는데 단연 이렇게 일본이 소비량이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자국 소비량이 높아서 2위를 하고 있고 한국은 작년에 한 170만 백 정도를 이렇게 사입을 했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인당 이제 커피 소비량을 보시는데요.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서 큰 영향력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소비율이 높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아시아에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히데노리 미자키라는데 그동안은 이 WBC하고는 아시아하고 별 이렇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시아크 하면은 그냥 일본에서 전통 이렇게 도제 커피의 영향을 받아서 드립 커피 정도만 잘 한다, 뭐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좋은 커피들은 예전에는 유럽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을 지향하는 요소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그 챔피언 탄생지를 보면은 대체로 유럽, 호주 이렇게 많았죠. 그러다가 근간에 와서 알레한드로 라울처럼 이렇게 생산지에서도 두 분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에서 탄생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야, 이런 그 챔피언도 나눠 먹기식이 아니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예전에 이제 기본적인 커피 산업이 탄탄한 나라에서 생산지에서 다시 제3국으로 넘어오는 물결 이동을 아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이번에 그 탄생하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물론 스킬도 뛰어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점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이 선수가 사용하는 재료를 그 시합부터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바리스타이기 때문에 좋은 그 로스터가 커피를 구워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뭐 현란한 표현을 해서 챔피언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이 친구는 센서리부터 이렇게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땅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커피가 나라, 그리고 품종, 프로세싱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피드백을 가져서 센서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또 농부와 다이렉트로 발전시켜가는 그 진화시키는 그 태도가 굉장히 좋은 평점을 받았지 않겠느냐고 유출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굉장히 우리가 아시아 커피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감히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2015년에는 서울 한국 출신이 아시아 커피를 사용을 해서 정말 세계 챔피언이 탄생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잠깐 우리 한국의 마켓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한국도 마찬가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례 없는 큰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성인 1인당 커피숍 수가 약 2,000명당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지금 그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세계 전체 시장과 맞물려 굉장히 주의 깊게 볼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주요한 그 아시아 생산국을 몇 나라를 고찰을 하겠는데요. 먼저 베트남. 당연히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세계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세계 생산 2위가 됐습니다. 갑자기.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베트남 가면은 저급한 커피 뭐 이렇게밖에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장점으로 보면은 이런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인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프로세싱 하는데 큰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좀 더 소비지에서도 관심을 들이면 고품질이 나올 수 있는 저력이 가질 수 있는 나라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 아시아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렇게 만데린이라든지 이렇게 가요 마운틴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시아에서 스페셜 커피라고 인정해줬던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는 상당히 그 재미있는
자연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도를 거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남반부에 위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나라는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마트라의 커피 특징과 밑에 있는 뭐 자바 섬에 있는 커피 특징, 그리고 술라웨시의 섬에 있는 커피, 또 밑에 있는 발리 섬, 뭐 때로는 폴로레스, 각각 그 한 나라지만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생산 시기도 다르고 식재되어 있는 품종도 다르고. 그래서 앞으로 그 아시아에서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보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도 그 전 세계 생산량을 약 한 5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스페셜티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내용 중에 하나가 스페셜티 커피 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뭐 SCA에서 규정하는 몇 점 이상, 아니면 COE에서 몇 점 이상,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건자에 와서는 좀 더 다른 맛, 맛있는 맛, 특징 있는 맛,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아라비카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커피하는 사람들이 스페셜적인 로부스타가 없는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그 가장 최적지를 손꼽고 있는 것이 인디아 같습니다. 물론 인디아에서는 말라바라는 좋은 커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렇게 스페셜티를 능가하는 그런 로부스타를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생산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하지만 이 중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비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 자국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수요를 굉장히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국의 생산을 이렇게 따라가려면 굉장히 이 시장도 커질 것이다라는 어떤 조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셜 커피.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스페셜티 커피를 정의를 한다면 이 3박자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품종, 그리고 자연 지리적 조건,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이 세 가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텐데요. 그러면 아시아와 그리고 커피 생산국의 어떤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와의 잠깐 비교를 통해서, 그러면 아시아가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고 가능성이 있겠는가, 뭐 이런 것을 한번 점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한동안 과테말라 인헤르토 농장에서 커피를 접목하는 뭐 이렇게 장면을 보시는 건데요. 그리고 이 농장에서 뭐 주요한 그 품종인 이렇게 버번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예, 방금 보셨던 인헤르토 농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의 세계에서 1등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좋은 농장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쪽 농장에서도 베이직한 것은 전통적인 재래종을 잘 지켜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신품종을 계속 개발한다는 것이 그 농장이 끊임없이 그렇게 선두권에 설 수 있는 그 모체였습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에 있는 테캉콘 지역입니다.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테캉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된 나무가 지금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수령이 약 한 30년 이상 됐던 나무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에서는 신품종, 그리고 작은 수령의 나무에서 노는 것이 맛있느냐, 아니면 오래된 이 재래종 커피 나무에서 노는 것이 맛있느냐, 이렇게 설왕설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뭐 어느 것이 맞다는 어떤 그런 방향보다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재래종 커피가 좋은 커피를 만들어내는 권한이 된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 식견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나무들이 그 테칸콘 지방에 약 그 12만 헥타르의 농장이 지금 그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이 재래종을 바탕으로 굉장한 양질의 커피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또 봐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왜 이걸 높이 평가하는가 하면은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콜롬비아를 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콜롬비아 커피가 상당히 좋았지만 최근 2010년 정도 들어와서 콜롬비아 커피를 마셔보면 정말 이게 이 맛있는 커피다, 세계 1등의 커피다, 이런 느낌이 확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주된 원인이 뭐냐면 콜롬비아 쪽에서도 전부 다 품종 개량이 다 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콜롬비아 하이브리드를 해서 콜롬비아 종으로 다 이렇게 교체가 됐습니다. 물론 농민들한테 가장 그 무서운 로야에 대해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근원도 있지만 그 이후에 농부들이 그 다량 생산을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품종 개량을 했고 그쪽에 있는 그 커피 협회에서도 결국은 그 손을 들어줘 버려요. 그래서 지금 전체 그 콜롬비아 커피 나무들은 전부 다 그 콜롬비아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좋은 커피는 그 나라에서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케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루이로 11이라든지 브라질도 뭐 이카투, 까뚜아이 이런 종들은 정말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품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지금 이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 재래종 등이 상당히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까르띠카의 열매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는 지금 그 테칸콘 지역이 아니고요, 반동 인근에 있는 한 그 말라바라는 지역인데 이쪽에서도 보면 대부분 식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신품종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 까르띠카 원일이 있지만은 안동살이라든지 뭐 시가랑 우탕이라는 이런 신품종들이 이제 이쪽에 자바에서는 많이 좀 식재가 되고 있죠. 자, 여기는 그 자바 인근의 개인 농장입니다. 그 농장에서 모종밭이에요. 그동안 저도 이렇게 여러 산지를 가봤지만 이 아시아권에서 그 아시아의 농장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 소작농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의 농장에서 개인이 저렇게 모종밭을 갖고 있는 것을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농민들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최근에 개인 농장에서도 우리 농장 지역에 이 기후에 이 토양에 어떤 품종이 잘 맞는가. 예전에는 나라에서 협회에서 이런 것이 좋더라 하고 주면 대부분 그걸 식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변화돼서 농민 스스로 우리 땅에는 내가 먼저 해결을 한다. 그래서 이런 그 모종밭에서는 농민들 스스로가 조합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품종을 발화시키고 이 발화시켰던 나무들을 이 시기에서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3년, 5년 안에는 굉장히 좋은 커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역시 아시아도 이제는 앞으로 한 3년, 5년 안에서는 세계 주역이 될 수가 있겠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저는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소일 부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요. 이 부분은 뭐 소일 또는 자연 지리적 조건은 뭐 아프리카든 그리고 중남미든 뭐 아시아든 상관없이 대부분 다 그 좋은 토양에서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유기농 재료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토양 변화를 시키고 나무에 최적적인 어떤 점을 주는 그런 어떤 농사법을 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퀄리티 컨트롤 하는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한 모델은 콜롬비아에 있는 한 농장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퀸트플 셀렉션이라고 하는 이제 모델입니다. 결국은 좋은 잘 익은 그 체리를 피킹을 하고 피킹한 다음에 또 한번 고르고 파치먼트 상태에서도 고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커핑까지 쭉 이런 어떤 디펙트 빈들을 이렇게 골라내고 QC를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는 실질적으로 저 정도 하느냐 잘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이제 비단 이 사진이 아시아권만 그렇지 않습니다. 농장에 나가보면 대부분 다 아주 특별한 농장 아니고는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처럼 익은 거 안 익은 것들이 대부분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떤 특정적인 농장의 5년 전 사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아에. 그리고 다음 이거와 앞에 사진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근데요, 이 두 사진의 차이가 5년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적인 지역에 가서 특정적인 농장에 아시아권은 큰 농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조합을 이렇게 통하든지 어떤 지역의 커피 어떤 농사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정도의 퀄리티를 요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은 이분들도 중간에서 그러면 QC를 하는데 잘 익은 것만 따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농민들이 그래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오더를 하니까 내 당장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안 옮겨진다는 거죠. 농민들은 그 정도를 받아들일 여유가 잘 없었어요.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그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은 농장주와 생산자와 굉장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수확하시는 분들이 수확품들을 농장주가 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잘 익은 것만 이렇게 컨트롤해 올 수가 있는데 이 아시아권에는 대부분 소작농 중심이고 그리고 자가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확인할 사람과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시아 커피가 발전할 수 없는 가장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특정적인 지역에 우리는 잘 익은 커피를 요구를 한다. 그랬더니 당장에 한 2불, 3불을 올려달래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따면 하루에 보통 워커들이 100kg 정도 따는데 잘 익은 것만 고르면 30kg 못 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증가를 저희들한테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한 명만 컨트롤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한 컨테이너를 갖고 온다면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권 같은 데는 한 헥타르에서 약 3,000평 되죠. 한 헥타르에 한 1톤 정도가 나와요. 그린빈. 그러면 그 그린빈 1톤을 만들려면 체리를 5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하루에 피킹하는 게 이렇게 잘 익은 건 피킹한다 한 50k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톤 같으면 얼마 정도의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그 100명분의 일을 약 그 20톤 정도 맞추려면 한 20군데를 컨트롤해야 한 컨테이너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그 QC를 하는 그 자체의 에너지가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아시아에 이런 어떤 보시면 이런 QC를 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아서 그동안 좋은 나름대로의 자연 지리적 조건, 좋은 품종에도 불구하고 좋은 커피가 생산될 수 없었던 그런 요인이 됐던 거죠. 또 하나, 이거는 굉장히 좀 인도네시아 커피 중에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낮 12시의 상황입니다. 근데 12시 30분부터 약속을 했던 데 폭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커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나라는 그 말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이 말리는 상황 속에서 곰팡이가 많이 슬고 이런 어떤 현상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고품질 커피가 이제 만들어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캐노피가 생겼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중남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정도 이상의 파티오, 캐노피 다 있습니다. 있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동남아에서는 저 정도의 땅과 저 정도를 할 수 있는 시설, 자본, 특히나 마음, 이런 여유가 전혀 없었는 거죠. 더군다나 그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뭐냐면, 물론 이런 게 고품질의 커피를 분명히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이렇게 서구에서 오더가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내가 이런 프로세싱을 원하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이쪽의 농장에서는 100% 그렇게 수용을 못해요. 많이 하면 30%, 40%. 그러면 퀄리티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30%,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망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단절돼 버려요. 그 커넥션이. 그러면 계속 그게 루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권의 이 악순환의 체인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프리칸 베드인데 지금 이런 아시아권에서도 이렇게 좀 섬세한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요새 막 유행이죠. 허니 프로세싱. 그래서 이 지금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너무 그 우기가 길기 때문에 이 허니 프로세싱 같은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작은 시골에서도 이제 스스로가 농민조합 같은 데서도 이런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이런 프로세싱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접목을 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금 그 변화를 가지고 있죠. 자, 뭐 이거는 디펙트 베이는 곤란한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커피의 그 QC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뭐 밸류 체인 같은 이런 어떤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생산자 그리고 수출업자 그리고 수입할 때 커피의 질을 유지한다는 것은 요소마다 해야 될 스킬과 지켜야 할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밸류 체인이 잘 완성이 될 때 맛있는 최적의 그 원두가 이렇게 제공이 되겠죠. 어느 한쪽이라도 에러가 나버리면은 그냥 그 한 부분만 이렇게 결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툭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마무리인데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시아에 가지고 있는 자연 지리적 조건 그리고 품종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못지않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지금 그 스페셜티 커피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커피, 예를 들면 게이샤 커피라든지 파카마라 커피라든지 이런 커피, 이게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게이샤 커피, 과테말라에 있는 뭐 파카마라 전체 생산량의 0.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0.01%가 전 세계의 호사가들한테 즐거움을 줘요. 상상의 즐거움을 줘요. 아시아 충분합니다. 그 0.1%를 그 게이샤 커피라든지 빠까마라 맛이 넣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것이냐면은 클라이언트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QC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대부분 클라이언트들이 아시아의 커피들은 이미 낙후되어 있고 저거품이고 기후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이 스스로의 판단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는 아시아 커피를 이렇게 왜곡시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곧 그 아시아 커피가 그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품종적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자연 지리적 조건은 굉장히 좋게 포진되어 있다. 다만 QC가 아직 선진국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QC를 한 발짝 당기고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입하는 쪽에서도 좋은 커피를 사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챔피언이 했던 것처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생산자와 다이렉트, 그리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생산자는 소비지에서 내 커피가 어떤 맛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이런 농사를 지었을 때는 어떤 맛이 나는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입자도 그냥 좋은 커피만 산다고 생각하지만 맛있게 만들어 놓지 못한 커피는 아무리 고르려고 해도 고를 수 있는 콩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만들어져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벌써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내 성향에 맞고 내가 만들고 싶은 커피가 상상이 되면 그 커피가 날 수 있는 땅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품종을 식재를 하고 그 품종이 어떤 맛을 내는지, 내가 만드는 패턴, 내가 추구하고 싶은 맛의 성향하고 매칭이 되는지 그 과정을 튜닝해 가면서 생산과 소비가 같이 병합할 때 좋은 커피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럴 때 아시아 커피도 다시 제3국의 지역이 아니고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조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